사람이 운명을 바꾸는 순간은 대개 거창하지 않습니다. 종소리가 울리거나 천둥이 치거나 임금이 행차하는 날처럼 큰 일이 있는 날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울음 하나가 귀에 걸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한양 바깥 강줄기와 산줄기가 맞물리는 골짜기. 겨울바람이 집신 틈으로 스며들어 발가락을 얼리던 새벽, 장터로 가던 한 사내가 길을 멈췄습니다. 그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무명이라 불렀지요. 정확히 말하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 무명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면 화가 닥친다는 소문이 붙은 사내였습니다. 무명은 관아에서 도망친 죄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장부로 일하며 글자 몇 자를 익혔고 어느 날 세금 장부의 조작을 들춰냈다가 도리어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눈먼 탐관이 백성을 쥐어짠 흔적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이유로 무명은 죄인이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요. 광군은 그를 찾기 위해 이름을 돌렸고 그 이름이 불리는 곳마다 누군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무명은 스스로 이름을 버렸습니다. 이름을 버리고 길 위를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무명은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기 울음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계절에 이 골짜기에는 짐승도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울음은 약했지만 끈질겼습니다. 마치 세상이 자기를 버려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무명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속에서 울음이 나는 곳을 찾아가자 갈대더미 사이에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얇은 보자기에 쌓여 있었고 얼굴은 바람에 까맣게 질렸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품속에는 작은 나무패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금빛은 아니었지만 색임은 분명했습니다. 학이 아니라 용도 아니었습니다. 무명은 그 문양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문양이 새겨진 방식이 너무 정교했습니다. 이런 것은 평민이 쉽게 달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무명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망자가 아기를 주워 품으면 그건 곧 족쇄가 됩니다. 게다가 아기의 몸에는 귀한 물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위험합니다. 이 아이를 찾는 자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찾는 자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무명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한 것의 뒤에는 늘 피가 묻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무명은 결국 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입김을 불어 손끝을 녹여주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무명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내가 무엇이든 감당하겠다. 내가 이미 잃은 것이 많으니 이 아이를 위해 더 잃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그날부터 무명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명은 아이를 데리고 산 아래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도망자 같은 사내가 아기를 안고 나타났으니 누가 믿겠습니까? 어떤 이는 문을 닫았고 어떤 이는 관아에 알리자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결국 한 노파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파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굶어 죽으라고 버려진 얼굴이 아니다. 살라고 버려진 얼굴이다. 그 말은 무명의 마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서웠습니다. 아이는 젖이 필요했습니다. 무명에게 젖은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밤마다 마을 가장자리에서 밭을 갈아주고 장작을 패주고 지게를 져주며
품삯을 곡식으로 받았습니다. 그 곡식으로 아기에게 먹일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아기는 잘 먹지 못했습니다. 자주 울었고 자주 열이 났습니다. 그때 무명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아이에게 이름이 있어야 한다. 이름은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세상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마지막 끈입니다. 무명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바람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니 이름은 풍아라 하자. 바람풍, 아이야. 바람처럼 어디서든 살아남으라는 뜻입니다. 풍아는 그렇게 무명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피는 다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피가 아니라 함께 버틴 시간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아주 빨리 배웠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풍아는 5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아이는 돌을 던지고 뛰어다니며 노는데 풍아는 땅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멈춰서서 발밑을 두드렸고 우물가에서는 물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명은 처음에는 아이가 겁이 많아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큰일이 났습니다. 가뭄이 이어지던 해였습니다. 우물이 마르고 논이 갈라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을 한복판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남은 물을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인가로 싸움이 붙었지요. 주먹이 오가고 돌이 날아들려는 순간 풍아가 소리쳤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을 잃은 거예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5살 아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지만 풍아는 놀랍도록 또렷한 말로 이어갔습니다. 우물은 말랐지만 우물 아래 물줄기는 살아있어요. 다만 돌무더기가 길을 막고 있어요. 저쪽 큰 느티나무 밑을 파면 물이 나올 거예요. 무명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명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해봅시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모두가 절박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내들이 느티나무 밑을 팠습니다. 흙이 나오고 돌이 나오고 뿌리가 나왔습니다. 모두 지쳐 포기하려는 순간 땅에서 차가운 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흙 사이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이내 콸콸. 마치 땅이 오래 참고 있던 숨을 내뿜는 것처럼 물줄기가 터졌습니다. 마을은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풍아에게 절을 했고 누군가는 무명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뭐냐? 무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그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웃 고을에서도 물이 터진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풍아는 그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고 몇 번은 맞았고 몇 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풍아가 확신하는 말은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치 아이가 땅의 숨결을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풍아를 바람귀라고 불렀습니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듣는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무명은 그 별명이 불안했습니다. 소문은 칼보다 빠릅니다.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멀리 퍼지면 반드시 누군가의 탐욕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무명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양에는 윤사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청렴한 관리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온 고을의 물길과 세금을 쥐고 흔드는 자였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쥔 자는 백성의 목을 쥘 수 있습니다. 윤사파는 여러 고을의 샘을 막고 우물을 사유화하고
물을 파라불을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 돈을 내야 했고 돈이 없는 이들은 병들었습니다. 그런 윤사판의 귀에 바람기 신동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윤사판은 즉시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땅의 물줄기를 읽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나의 사업을 망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윤사판은 오래전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사라진 한 물건, 그리고 그 물건을 숨기기 위해 죽은 사람들, 그 흔적을 알고 있는 자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의 숨을 읽는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땅은 비밀을 품습니다. 땅을 읽는 자는 비밀도 읽습니다. 윤사파는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를 내 손에 넣거나 없애야 한다. 그날 밤 낯선 사내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약초꾼처럼 보였고 사냥꾼처럼 보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눈빛에 인간을 노리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무명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알았습니다. 도망자에게 가장 익숙한 냄새, 추격의 냄새. 무명은 풍화를 품에 안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밤새 산길을 올랐고 손이 얼고 발이 찢겼습니다. 풍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왼쪽으로 가요. 저 길은 막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바람이 덜 불어요. 무명은 놀라면서도 아이를 믿었습니다. 풍화의 말대로 길을 바꾸자 눈보라가 잠잠해졌고 바람이 몸을 덜 때렸습니다. 무명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풍화는 단지 물을 찾는 아이가 아니다. 길을 읽는 아이다. 살아남는 길을. 추격자들은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산길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무명은 풍화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풍화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싸우지 말고 이기세요. 저기 절벽 아래로 길이 하나 있어요. 위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만 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말로 좁은 길이 있었고 그 길은 바위 틈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추격자들은 위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무명은 숨을 고르며 풍화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을 보는 걸까? 그렇게 두 사람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전전했고 주막 마룻바닥에서 잤고 산속 동굴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무명은 품삯을 받기 위해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장작을 패고 똥지게까지 졌습니다. 풍화는 그 옆에서 조용히 땅을 바라보고 바람을 듣고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명은 풍화를 일부러 사람들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다시 퍼지면 다시 추격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런데도 세상은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고을에 도착했을 때 그 고을은 역병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썩어 악취가 났고 사람들은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관아는 문을 닫고 피했고 의원은 도망갔습니다. 풍화는 그 고을의 우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물이 죽었어요. 바닥에 썩은 기운이 끼었어요. 이 우물을 쓰면 사람들이 더 죽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풍화를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무명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자로 살더라도 사람을 죽게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명은 고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물을 쓰지 마십시오. 다른 물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풍화가 땅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대나무 숲 밑을 파면 맑은 물이 나와요. 그리고 우물 밑에 썩은 돌을 치워야 해요.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놨어요. 막힌 바람이 물을 병들게 했어요. 무명은 다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박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함께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맑은 물이 터졌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서서히 살아났고
고을은 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풍화를 살려준 아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은 그 순간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소문은 다시 퍼질 것입니다. 예상대로 소문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윤사파는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자객이 아니라 관군을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역병을 조사한다며 실제로는 풍화를 잡으려는 군사들이었습니다. 무명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연이 찾아옵니다. 고을을 지나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떠돌이 선비처럼 보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을 재는 눈이 아니라 세상을 재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도연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무명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망자다. 그러나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무명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도연은 더 말했습니다. 나는 조정에서 내려온 암행어사다. 나는 윤사판의 물장사와 세금 착복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내 아이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 아이가 필요하다. 정확히는 그 아이의 눈이 필요하다. 나라의 물길이 뒤틀렸다. 누군가 조선의 숨통을 쥐고 있다. 그 실마리를 찾으려면 땅을 읽는 눈이 필요하다. 무명은 경계했습니다. 암행어사라면 믿어도 되는가? 권력은 늘 두 얼굴입니다. 하지만 풍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요. 바람이 다르게 불어요. 저 사람은 칼이 아니라 길이에요. 무명은 풍화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도연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사판의 죄를 드러내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서, 장부, 증언. 하지만 윤사판은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땅에 남깁니다. 물길을 돌리고 샘을 막고 백성을 굶깁니다. 그 흔적은 땅 속에 있습니다. 풍화가 그 흔적을 읽어내면 윤사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성으로 가는 길은 위험했습니다. 윤사파는 이미 길목에 사람을 풀었습니다. 무명과 풍화를 잡으면 포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길목마다 수상한 눈들이 있었습니다. 정도연은 신분을 숨겼고 무명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풍화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밤에만 움직였고 낮에는 산길에 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추격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객이었습니다. 윤사판이 보낸 살수들이었습니다. 살수들은 무명의 발자국을 쫓아왔고 매서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풍화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정도연도 함께 달렸습니다. 그러나 살수들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풍화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 땅은 비어 있어요. 발을 디디면 꺼져요. 저 사람들이 먼저 디디게 하면 돼요. 풍화는 작은 돌을 던져 살수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살수들이 그 방향으로 달려가자 땅이 꺼졌습니다. 오래된 탄광 구덩이였습니다. 살수 두어 명이 빠져 비명을 질렀고 나머지는 멈칫했습니다. 그 틈에 세 사람은 산길을 꺾어 달아났습니다. 정도연은 숨을 고르며 풍화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무섭지 않느냐? 풍화는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물 없이 죽는 거예요. 땅이 아파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게 더 무서워요. 그 말에 정도연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 크구나. 능력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마음은 길이 된다. 마침내 그들은 한양에 가까워졌습니다. 도성 밖은 이미 난리였습니다. 가뭄이 깊어졌고 우물이 마르고 백성들은 아우성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윤사판의 집 주변은 늘 물이 흘렀습니다. 화려한 연못,
넘치는 물길, 푸른 정원.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이 도성의 물을 다 빨아먹는 것 아니냐? 정도연은 그 소문을 노렸습니다. 임금이 가뭄의 원인을 직접 살핀다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도성 시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증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사파는 그보다 먼저 풍화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정도연은 풍화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 승부다. 내 눈으로 도성의 물길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백성 앞에서 밝혀야 한다. 풍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명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위험을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명은 풍화의 눈빛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풍화는 이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버텨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다음 날 임금의 행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성의 길목마다 백성이 모였고 관원들이 정렬했습니다. 윤사파는 자신의 집 앞마당으로 행차를 유도했습니다. 자신이 도성의 물길을 살리고 있다는 거짓을 보여주려 했지요. 윤사파는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 집의 연못은 백성을 위한 물 저장고입니다. 이 물로 도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임금은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풍화는 땅을 봤습니다. 풍화는 땅의 숨결이 끊긴 것을 느꼈습니다. 물은 많았지만 그 물은 생명의 물이 아니라 빼앗은 물이었습니다. 땅이 울고 있었습니다. 풍화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 어린아이는 누구냐? 윤사파는 비웃었습니다. 어사나리 아이까지 데려와 장난을 합니까? 정도연이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 윤사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임금도 놀랐습니다. 정도연은 고했습니다. 전하, 이 집이 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도성의 물길을 강제로 끌어당겨 백성을 말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풍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 연못은 땅의 숨통을 막아 만든 물입니다. 땅이 숨을 못 쉬니 도성이 마르는 겁니다. 물길은 저 아래로, 저 깊은 곳으로 억지로 돌려져 있어요. 바닥을 파면 드러납니다. 윤사판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저 아이를 잡아라. 그때 무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명은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얼굴은 관아가 찾던 도망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화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그날 새벽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감쌌던 것처럼 오늘도 감쌌습니다. 무명은 외쳤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이 아이는 죄인이 아니다. 이 아이는 백성을 살릴 눈이다. 임금이 명했습니다. 팔아. 지금 당장 팔아. 광군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윤사파는 땀을 흘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조금 파자 돌이 나왔고 돌 아래에 이상한 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장부가 나왔습니다. 물길을 돌린 기록, 고을별로 막아버린 셈의 목록, 돈을 받은 관리들의 이름, 도성 전체의 물을 자기 집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땅속에 박아둔 철관의 구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연했습니다. 윤사파는 무너졌습니다. 임금의 분노가 터졌습니다. 이 나라의 숨통을 사리사욕으로 조른 자가 누구냐? 윤사파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물이 다시 흐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풍화가 목에 걸고 있던 나무패를 임금이 보았습니다. 임금은 그 문양을 보고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문양은 오래전 궁에서 사라진 문양이었습니다. 왕실의 기록에만 남아있던 표식. 임금은 낮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서 왔느냐? 무명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풍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람 속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서 살았습니다. 임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이 무엇이든 오늘 이 아이가 한 일은 나라를 살리는 일이었다. 임금은 결심했습니다. 출생을 묻기 전에 공을 세우겠다. 백성이 먼저다. 임금은 선언했습니다. 윤사판의 모든 죄를 밝히고 그가 끊어놓은 물길을 다시 열라. 그리고 이 아이 풍아에게 상을 내리라. 또한 풍아를 길러낸 무명에게 죄를 다시 살펴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주라. 정도현은 무명의 사건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무명이 도망자가 된 이유는 세금 장부 조작을 밝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명의 죄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지키려 한 일이었습니다. 무명은 마침내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아이의 길이 먼저입니다. 풍아는 임금 앞에서 고했습니다. 전하, 저는 높은 자리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땅을 듣고 싶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끊기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임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면 내게 나라의 물길을 살피는 일을 맡기겠다. 땅의 숨을 듣는 자로서 백성의 숨을 살피라. 무명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아기를 품었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저 살리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그 작은 선택이 나라를 살리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무명은 풍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바람 속에서 왔고 이제 바람처럼 길을 낼 것이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풍아는 자라 땅과 물길을 살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궁의 높은 곳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산골로, 섬으로, 가뭄이 심한 고을로 직접 다녔습니다. 우물을 열고 샘을 살리고 물을 독점하려는 자를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풍아를 바람지간이라 불렀습니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게 다니며 백성을 살리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무명은 풍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때로는 스승과 제자로, 때로는 서로의 방패로. 무명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자신은 나라를 바꾼 사람이 아니라 단지 눈보라 속에서 한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의 선택이 가장 높은 자리의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이름 없는 마음이 나라의 숨통을 다시 열 수 있다는 것. 운명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키기로 결심하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것. 혹시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버려진 기분입니까? 세상에 쓸모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눈보라 속에서도 울음을 멈추지 않는 숨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을 품어주는 한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모이면 나라의 물길도 다시 흐릅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의 숨통을 지키겠습니다.